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계 이해해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국제관계 이해해영 방송은 구글이 싫어하는 방송, 유튜브가 싫어하는 방송, 여차하면 방송을 그냥 삭제해버리는, 통지도 없이 삭제해버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수익 창출이 전기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촛불 집회 그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양리 작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예. 젊은 사진 작가님인데 이분이 그 팔레스타인 관련된 그 집회,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이런 집회 사진을 많이 올리셨어요. 네.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지난 몇 년 동안 작업해서 올린 거 다 날라갔습니다. 진짜 팔레스타인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미국 언론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진행자죠. 터크 칼슨이 네. 이제 푸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푸틴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EU 유럽연합에서 칼슨을 제재를 하겠답니다. 인터뷰한 것 자체만으로도요. 네,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방 그러니까 집단 서방이라 불리는 네. 서방이라고 하는 쪽에서 전 그걸 리버럴 파시즘이라 부르는데 네.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유주의적 파시즘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불온한 위험한 흐름들이 예.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예를 들어서 헝가리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반대해 왔잖아요. 예. 결국 헝가리 팔을 비틀어 가지고 네네. 할 수 있는 모든 압박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동의하게끔 거의 강요를 하고 있어요. 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구식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유도 민주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단순히 미국의 저명한 이 진행자가 네. 푸틴하고 인터뷰를 했다 해가지고 제재를 하겠다. 이건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좀 위험합니다 지금. 교수님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제 뭐 제가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독도 문제 같은 것도 일체 수익 창출이 안 되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페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대부분 다 이제 미국의 플랫폼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이런 자유와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통제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그러는 것인지 최근의 경향들이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전 시기에도 뭐 미국과 소련 사이에 혹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뭐 인터뷰하러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만큼 이 집단 서방이 서서히 이게 위기로 빠져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는지 우리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보여져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구 내 특히 미국이 주도해왔던 이 패권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금이 가기 시작했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홍해, 그다음 지금 또 이란까지 이어지는 그다음에 중국 이어지는 이 패권 질서의 와해 내지 재편성 혹은 뭐 구조 조정이죠. 뭐 여기서 느끼는 대서양주의자라 그러죠. 흔히 대서양 엘리트들 혹은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느끼는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작은 사건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이게 지금 일종의 미국 패권 몰락의 몸부림 같은 거군요. 징후들이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교수님 페이스북에서도 보니까 CNN도 CNN 그럼 교수님 우리는 뭔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렇죠. 전 세계적 방송 아닙니까? 무슨 이라크 전쟁 같은 거 나면 다 CNN 방송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근데 CNN조차도 이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해가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그렇죠. 보도 지침이 있었다. 일종의 보도 지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유리한 뉴스는 가장 많이 배정하고
팔레스타인에 유리한 건 아예 죽이든지 아주 축소 보도하는 그 내부 지침에 따라서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영국의 가디언지가 탐사 보도를 통해서 특히 그 내부자들 인사이더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혹은 메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도를 하고 났었죠. 그러니까 그럼 CNN이 그렇다면 뉴욕타임즈는 아니냐? 아하. 그럼 또 워싱턴 포스트는 아니냐? 네. 영국 언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이미. 교수님 그 지적하신 것처럼 그거를 발표한 가디언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가디언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하는 걸 보면요, 정말 가관이거든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조지 오웰리슨 걸 쭉 읽어보면 재미난 구절이 나오는데 영국 언론에 대해서 이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이 공정하고 특히 가디언전 그건 굉장히 정평 있는 신문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에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일컬어지는 가디언이 외부의 공격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 2차 대전 기간 중이라도 이럴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보수하고 진보 가릴 것 없이 완전히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실 이건 2차 대전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가디언지가 보도한 걸 보면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뉴욕 타임즈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가디언지가 CNN 사례를 발표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그럼 자기들은 안 그랬냐? 자기들은 내부 지침이 없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유리한 건 무조건 죽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과장 보도하고 근데 이 똑같은 프레임을 이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CNN이 거기에 있는 그 증거 자료들과 함께 그것이 노출이 되었을 뿐이라 봐요, 저는. 야, 그러면은 그 어쨌든 간에 가디언지도 그런 서방의 편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기사는 쓰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언론들이랑요. 가디언이나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서로가 미 국무성 국방부나 국무부는 CIA 등은 다 저기 빨대를 꽂고 있죠 서로가.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빨대를 꽂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이제 기사를 흘리죠 그쪽으로. 그러면 그걸로 테스트필 보도를 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신문들은 가끔은 정말 좋은 기사를 내요. 가끔 가끔 정말 좋은 기사를 낸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좋은 기사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고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고 가디언인데 이번에 가디언지 기사 같은 걸 보면 아무튼 아주 정말 심층 분석했습니까? 그러니까 CNN이 보도 지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키우고 팔레스타인 내러티브는 죽이는 걸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증거와 함께 제시한 거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그렇군요. 저는 그 보도 지침 관련해서 이제 그 본 것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원인을 가자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 그다음에 그들이 인질을 데려간 거, 이게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라. 그렇죠. 이걸 더 많이 밝혀라. 이렇게 보도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딱 10월 7일 그날, 그날 하마스가 공격을 했지 않았냐? 하마스가. 그러면 하마스가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0월 7일 이전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번 10월 7일 하마스의 반격은 제5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는 다 지워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가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경우는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피해를 입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는 최소한도로 축소보다 이스라엘이 당한 거는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10월 7일 사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엔 징역 5년을 때리겠다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이 10월 7일 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내부의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징역 5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는데요, 선생님? 아랍 세계 서아시아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유일한. 그런데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소한의 언론 자유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참.
뭐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뭐 CNN 같은 방송들이 그러니까요. 이랬다고 하니까요. 교수님 우리 한국의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CNN이랑 뭐 말할 게 없는 게 네네. 뉴욕 타임스, 뭐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다 네. 이 사람들이 100% 공정하고 100% 객관적이라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왜곡되고 축소하고 과장한 예. 혹은 필요한 그 조작한 네. 그걸 그냥 뺏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마치 자기들 기사인 것처럼 뺏겨요. 네. 그래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취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공중파,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진보적 언론인 조금 뭐 보수 언론 가릴 게 없어요. 왜? 뺏기는 그 제이한 신문사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뺏기는 거예요. 네. 심지어 오타도 뺏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제일 뭐 웃겨요, 교수님. 자기들 나름대로 뭐 느낌을 살린다고 감정까지 섞어서 내보내요. 좀 심각합니다. 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국내 대중들, 이 독자들은 99%는 그것만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미 한번 걸러진 뉴스를 네. 그리고 어떤 의도가 담긴 뉴스를 뉴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아하. 아무도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여주는 것만 보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아니다. 아니 근데 이 방송도 만약에 구글에서 닫아버리면은 도대체 진실은 누가 아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한 아마 유일한 방송이 아닌가 싶어요. 야 진짜 저는 그럴 때마다 마치 그 영화 트루먼 쇼나 매트릭스처럼 네? 완전히 그런 갖추어진, 네. 감추어진 그 세트장 안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만들어진 그 파란 알약의 세계에 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같은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빨간 알약을 권하고 있는데 이러다면 무너지는 거죠. 네.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무너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빨리빨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녹화를 해놓으세요. 녹화를 해놓으시고 다시 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은 그 가끔 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끔 진실을 보도하는 그 뉴스 그것조차도 한국 언론은 없다는 거네요. 그건 다 삭제하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한국은? 아니 가디언은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썼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국 언론이 제일 황당한 게 네. 가끔 정말 좋은 기사들은 안 써요. 왜 그런 거죠? 자기들 프레임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진짜 너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세계화를 외치지가 벌써 수십 년이지 않습니까? 30년 된 거죠. 그런데 세계화를 못한 거죠. 실패했다고 봐야죠. 아니 그때도 궁금했어요, 선생님. 김영삼이 왜 세계화 왜 외친 거예요? 자본의 세계화죠. 도대체 왜 세계화를 외치나? 뭐 굉장히 그때는 교수님 뭐에는 뭐 국경이 없다는 도. 그러니까 우리 30년 전에 그렇게 외치더니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에 실패한 거죠. 우리는 세계를 못 보고 있어요. 세계를 못 보고.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이런 속에서 이제 그 뭐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저희들의 그 지난 방송 이후에 최대 관심사는 이 국제사법재판소 네. 재판 결과 아니었습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 야, 굉장히 팽팽할 것이고 약간 부정적이다.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다.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님? 15대 2, 16대 1이니까 원래는 15명이 그 와. 재판관이 15명이에요. 네네. 각국별로 돌아가서 하는데 지금 오. 한국 출신은 지금 없습니다.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남아공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나라 네. 재판관이 한 명씩 들어와서 17명이 그 심리를 한 거죠. 네네. 17명이. 그중에 이제 사안별로 다 투표해서 결정해요. 네네. 쟁점별로. 그래서 이제 그 6개 쟁점 중에 뭐 16대 1 아니면 15대 2로 예. 모든 쟁점에 반대한 유일한 재판관이 우간다 출신의 전 아마 친미 성향표였다고 처음부터 분류를 했었는데 네네. 유일하게 그 표 빼고 심지어 이스라엘 출신 재판관도 어떤 표는 찬성을 했어요. 두 개의 쟁점에서는. 그런데 유일하게 우간다 그랬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네. 러시아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재판장입니다. 미국 예. 출신의 전 국무부 고문 변호사였어요. 지금 재판장이. 네.
미국, 독일, 서방의 나라들이 모두가 똑같은 표를 던졌다는 거죠. 그건 아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이게? 미국이나 영국 쪽이 작용을 한 걸로 보이고 이걸로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일정한 경고 메시지였다고도 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뭐 국무부 다루고 국방부 다루고 다른 뭐 CIA 다루고 할 텐데 이걸 뭐 하나로 엮어서 말하기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균열이 외교. 있다고 보여주는 거군요. 그럼 미국도. 워낙 큰 나라고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 서방 쪽 국가들이 똑같은 표를 던졌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현재의 지금 네타냐후 정권,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타냐후 정권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수행이라든가 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죠. 그런 거군요. 예. 그러지 저는 그렇게 않고서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도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판단을 하는 거 자기 국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15 내지 16표가 똑같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는 물론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그다음에 몇몇 나라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고 그때 이제 한 8대 9. 예. 뭐 하여튼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런데 팽팽할 거다 모조리 이렇게 절로 한쪽으로 던졌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이거는 적어도 국제사회의 이 공론 네네. 이 자체는 미국이나 영국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이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이 학살 더 이상 이 이것에 대한 학살에 공분, 대해서는 이거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자국 내 여론도 있거든요. 네. 영국에서 그 이스라엘 비판 여론이 얼마나 강합니까? 미국도 영국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지금 이제 아랍 쪽 그 표들이 표심들이 표가 움직이고 있고. 바이든도 안 찍는다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슬람 미국 내 이슬람 표도 강하잖아요. 네네. 뭐 수는 많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래요? 영국도 그래요. 영국에서도 지금 런던 시장이 아마 이 아랍권 출신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민자 표들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이런 식으로 집단 학살을 방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합리적 결론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움직이지? 그건 어떤 모종의 힘들이 배후에서 움직이지 일괄 않았나. 정리한. 예. 네, 좀 전에 보도 지침을 놓고 본다 그러면 투표 지침이 있었으리라고 보여진다는군요. 자기들끼리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건 ICJ 국제사법재판소 이건 UN 직속 기구거든요. 네네. UN 직속.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이스라엘은 ICC 네네. 국제형사재판소에 네. 또 기소돼 있어요. 이제 이것도 재판을 해야 돼. 네. 그러면은 ICC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입김이 훨씬 강한 데거든요. ICJ와는 다르게.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이미 그 소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제소를 했어요. 여기는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 화물을 통과 안 시키겠다고 이야기한 나라예요. 말라카 옆 지나갈 때. 네. 뭐 공개는 안 했지만은. 그런데 뿐만 아니라 멕시코하고 칠레가 또 ICC에 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극우 정권을 제소를 했단 말이죠. 계속 하고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공분이 어느 정도가 여기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도 여기에 뭐 무한정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정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교수님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게 이제 남아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뭐 국민들도 남아공? 남아공이 이걸 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지난 방송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남아공이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좀 위상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우리 쪽에 전문용어로 내셔널 프레스티지라고 표현하는데 국가적 위신 혹은 국가적인 뭐 지위, 위신.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남아공이 제일 먼저 자기들이 이걸 주도했고 끝까지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승소했잖아요. 네. 물론 본안 소송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가처분에서 압도적으로 판결이 났다면 결정이 됐으면 본안 소송은 뭐 거의 분위기로 끌고 갈 거라고 보이는데 재판관들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남아공으로서는 엄청난 일을 해낸 거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요. 아 교수님 우리 한국이 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코리아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교수님?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너무 단호하게 고개를 못합니다. 저으시는데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아니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 참 뭐 K 컬처며 뭐 K 그거는 방역이며 우리끼리 하는 예? 이야기죠. 정치적으로는 안 되는 거 K 정치는 안 됩니까? K 외교. 그런 거 없다 봐야죠. 왜냐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볼 때 한국은 그냥 미국이 시킨 대로 한 나라예요. 그게 더 경향들이 심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뭘 기대한다든지 글쎄 뭐 축구에 비해 좀 아쉽게 됐지만 그건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국력이라는 개념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 세계 5위의 군사력에다가 어쨌든 세계 14위 정도 되는 어쨌든 경제 순위로 경제 대국이죠. 이 정도는 큰 나라죠.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국제 정치적 위상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남아공보다 못한 겁니까? 아예 택도 없는 거죠. 왜냐하니까 남아공은 지금 브릭스 처음 아, 5개국. 그러네요. 아 브릭스에 들어가 네, 있구나. 브릭스 첫 5개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냐면 남아공, 인도, 러시아, 중국, 브라질은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비슷한 인식으로 세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사실 교수님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예. 물론 뭐 브라질도 엄청 발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남아공은 사실상 좀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 좀 이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 아파트헤이드에 수십 년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 인종차별에. 연구관계당했던.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그 수십 년 당한 그 경험들이 순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나라들끼리 방금 이야기한 처음 5개국 이제 아하. 11개 나라가 됐는데 거기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안 하겠다고 한 나가버린 거죠. 거죠. 나가버리고. 네. 그다음 줄 서 있는 나라마다 30개가 막 넘어가는데. 우리도 들어가겠다. 그렇죠. 30개가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데 엄청나네. 그런 조건에서 이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그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하. 이 현재 이제 미국 패권 질서에 네. 대해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남아공은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런 재판도 제소를 한 거고. 사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극우 정권을 가지고 소송 재판에 끌고 갔단 말은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 패권에 대한 사실상 이제 도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 같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판세를 보니까 전혀 뭐 해도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아, 선생님 너무 슬프네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슬픕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 배후에 미국이 있는 이스라엘 극우 정권 재판에 끌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니까 만일 지금 현재 남아공 정권이 약하다면 칼라 혁명으로 걸겠죠. 네. 칼라 혁명. 예. 그 재미 본. 걸 겁니다. 다 재미 본 그 색깔 혁명. 예. 칼라 혁명을 걸고 그러니까요. 아마 무너뜨리려 하겠죠. 네, 반군들도 지원하고. 무기 집어넣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표하면은 개입하다가 네. 지면 뭐 부정선거에 딱 하면 되니까. 패턴이 혹은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소수 집단한테 무기를 공급해서 네. 싸우게 만들. 혁명하게 하고 네. 또 국무부 차관보 같은 애들이 가가지고 또 케이크 나눠주고 네? 빵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미 이건 플레이북은 정해져 네. 있는 거거든요. 칼라 혁명하는 법. 네네. 그건 이미 국제적으로 그건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공이 이렇게까지 나선다는 것은 그렇죠. 중국, 세계 판도가 러시아, 바뀌는 거고요. 인도, 아, 남미에는 브라질. 네. 남미는 사실 브라질이 제일 큰 나라예요. 아, 그렇습니까? 압도적으로 큰 나라예요. 네, 근데 네. 뭐 아르헨티나가 여기 하겠다 해서 나가도 별 관계 없는 정도인데 거기다가 중국, 러시아, 인도 네네. 이 세 나라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테이드 경험이 있는 남아공으로서는 사실은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생각들이 표현이 된 거죠. 교수님, 저희도 일본한테 40년 지배 당했지 않습니까? 남아공에 비하면 사실 저희가 더 참혹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전쟁도 겪었고 지금 저희들. 이번에 홍해 전쟁 보세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멘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네. 그러다 60대 막판에는 영국이 그 무력으로 쫓겨났거든요. 야. 근데 이번에 또 전투기 가지고 또 들어가는 네, 거 보세요. 미국, 영국이 같이 들어갔대요. 네. 근데 영국은 이번에 뭐
저기 그 구축함 들어갔다가 네네. 다시 쫓겨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제 미국이 이 그 국제사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부정하는 그런 발표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다르고 또 교통정리 안 된 거군요. 사안마다 좀 다르다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일 크게 불만을 표시한 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구호기구 네네. UNRWA라고 하는 아하.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그 구휼 작업의 구휼과 구제죠. 그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약 직원들이 뭐 한 여러 썰이 있지만 한 3만 명 가까이 돼요. 어떤 거 좀 더 작게 잡는 데도 있는데 이 중에 한 7, 8명이 한 10명 남짓이 10월 7일 하마스 공격에 연루가 돼 있다. 는 이유로 여기에 분담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어허.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특히 싹 다 거의 다 집단 서방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캐나다, 그다음에 독일, 스웨덴 네. 등등 몇 나라 더 될 거예요. 이 나라들이 지급해야 될 분담금을 안 내겠다.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노르웨이는 또 내겠다고 내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벨기에도 내고 인도주의 있어요. 측면에서 봐도 그 나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재판은 도와야 되는데. 그 ICJ 판 그 결정은 또 그렇게 했으면서. 그걸 해라. 휴머니테리언 에이드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야, 이게 진짜.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 돈 못 내. 그건 못 하겠다 이야기거든. 교수님 이건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또는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이율배반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압도적인데 미국은 또 왜 딴소리를 할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재판의 결정도 사실상 정치적 결정인데 이게 좀 손발이 안 맞네요. 이게 뭔가 좀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미국이 이게 국방부 다르고 국무부 네. 다르고 뭐 CIA 다른 건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사실 원래 미국으로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린 절대 거부하고. 그렇죠. 그 하마스 나쁜 놈들이야. 네, 그러니까. 근데 그 3만 명 가까운 스텝 직원들 중에 10명 남짓이 연루가 됐다 썰 가지고 그게 난민 구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교수님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재판이 이게 결과가 났으면 이게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랑은 다르게 유엔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구속력을 갖는다. 그렇죠. 물론 뭐 거부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재 그러면은 그 이 ICJ 결정이 있은 이후 이제 열흘이 더 지났죠. 이제 열흘 정도 되는데 그럼 바뀐 게 뭐 있냐? 네네. 예를 들어 총성이 멎었다든지 혹은 그 인도적 지원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게 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난민들이죠 대부분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도 죽어가고 있고 여성들도 죽어가고 있는 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안 소송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 이제 사무총장이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결과를 그러면 안보리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 너 제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논의를 하지 말자 이거는 이래버리면. 왜냐하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무리 논의 못해. 뭐 못하는 거죠 뭐 비토니까.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유엔 총회에서 총회에서 이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총회 결의로 안보리만큼 구속력은 없죠 당연히. 하지만 규범적인 구속력 분명히 있으니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그러니까 유엔의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침략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 학살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제사회 차원에서 유엔군을 만드는 거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한국에만 있는 유엔사를 한국에만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리고 유엔도 몰라요. 그게 유엔군이 있는지도. 그러니까요. 유엔도 모르는 유엔군. 유일한 유엔사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근데 진정한 유엔군이 꾸려줄 수 있는 거네요. 그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비상한 고도로 정치적인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 이스라엘로서는 몹시 괴로운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예. 그리고 국제사회도 일단 일이 이렇게 간 이상은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든 이 안건을 다루려고 할 겁니다. 네. 예, 빨리 좀 이 정말 정의와 진실이 좀 빠르게 좀 결정되고 확산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참 그렇죠. 쉽지 않네요. 네, 그렇죠. 쉽지 않네요, 교수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 결과도 저희가 굉장히 기다렸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굉장히 주시하셨고 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난 것도 굉장히 기뻐했고요, 저희들 다. 그런데 이게 근데 뭐 한국 언론 보세요. 잠시 사실 보도하고 어디 어떤 내용적인-거나 후속 보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네네. 미국 영국 언론이 안 하겠다 안 하는 거예요. 뺏겨야 되는데 그걸 뺏겨야 되는데 뺏기는 쪽에 자료가 없으니 뭐 안 하는 거죠. 교수님 지금 모든 언론은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입이 됐어요 지금 입이. 한동훈의 까치발이 되어 있습니다. 발트해 이 얘기 잠깐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발트해가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뒤져봤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뭐 소련의 바다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나토의 바다? 그런 식으로 다시금 뭐 냉전이 지금 오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좀 자료 화면 네네. 같은 걸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이 그림 비행기를 타고 누구 날아간 겁니까? 푸틴이 탄 비행기죠. 네. 푸틴이 저기 모스크바에서 리투아니아. 저 루트로 지금 칼리닝그라드. 저 나라가 칼리닝그라드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네. 엑스클레이브라 부릅니다. 이거 뭐 영어 용어가 있는데 엑스클레이브 어떤 나라에 분리되어 있는 외부에 있는 영토를 네네네. 엑스클레이브라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저기가 도착한 데 칼리닝그라드죠. 네네네. 그런데 핀란드가 왜 문제가 되냐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이전에는 핀란드가 중립국이었으니까 관계가 없죠. 근데 핀란드가 가입하면서 저 바다가 이제 핀란드의 영해 전부는 네네. 아니에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네네. 에스토니아도 저 절반 에스토니아 영해이고 그 또 절반의 핀란드 영해인데 둘 다 나토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자국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로 가기 위해서는 저 루트, 그러니까 저 사이를 가는 건 저거는 일종의 누구의 하늘도 아닙니다. 사실은 중립시대예요. 예. 저거를 저 어떤 핀란드나 에스토니아가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기 칼리닝그라드 가서 갔는데 이제 우리 나토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나토에 뭐 내해가 되었다. 내해. 나토 바다다. 저 발티케가 네네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난 건 그 푸틴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지금 나토가 군사 훈련 중이거든요. 네. 다른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군사 훈련하는지. 저기가 칼리닝그라드 나오죠. 네네. 저기 수월키 코리도라고. 저희 사진을 없애야 되겠네요. 저희 영상을. 예. 벨라루스를 통해서 코리도. 예. 벨라루스를 통해서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겁니다. 무슨 회랑이라고 부르는 게 그럼? 예, 수월키 회랑이라 부르는데 코리도가 영어로 그냥 수월키 회랑이라 부르는데 실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저거는 리투아니아와의 협정에 의해서 저 통로는 트란짓,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이 통로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전에 리투아니아 저를 잘랐다가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갔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거를 양해를 해주는 거예요. 협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땅입니까? 아니면 폴란드 땅입니까? 저 회랑이. 저 회랑은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 둘 다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 사이를 가는 거군요. 그렇죠. 해서 이제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현재의 러시아의 영토에 이제 푸틴이 육로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지금 나토 군사훈련 장면이 있을 텐데 그걸 같이 한번 보시죠. 유럽 전체 주도인데 교수님. 지금 다이나믹 프론트 나토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지금 예. 군사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어허. 저기 파란색 화살표가 본부가 마인츠 독일에 네네. 지금 포사격 그 훈련 내지 가상 훈련을 하고 있는 셈인데 화살표가 총 4개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어디? 이제 5개군요. 나토의 공격 방향, 포가 날아간 방향, 뭐 포가 날아가는 방향이 아. 곧바로 뭐 보병이 들어간 방향이니까. 다 러시아를 향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참. 저렇게 지금 9만 명을 동원한 오. 사상 최대 규모의 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방어 훈련이라기보다 공격 훈련이에요. 미국은 맨날 방어라고 그러대요. 우리나라에서도 맨날 방어 훈련.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거기 갖다 보시면 되죠, 뭐. 맨날 방어한대. 네. 어. 공세적 방어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공세적 방어 훈련인데 말씀하신 그 지금 발트해 네. 그 저 아래 맨 위에 칼리닝그라드. 그 칼리닝그라드 쪽을 공격을 하고 아. 폴란드에서 네네네. 그 다음에 벨라루스 쪽으로 해가지고 음. 공격을 하고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루마니아 뭐 터키라든가 터키 좀 뭐 이렇게 좀 다른 격이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루마니아 쪽에서 저기 그 다연발 로켓이죠. 예, 예. 쏘면은 300km다 해서 저는 아. 표시가 돼 있는 거죠. 네네. 300km다. 예. 300km로 가면 어디라는 겁니까, 교수님? 저희가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 아, 우크라이나군요. 안으로 들어가서 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아. 저기에서는 왜냐하면 근데 만일 네네. 300이 의미가 있는 거는 드네프르 강까지 아. 만약 러시아 군이 진출을 하면 아. 루마니아에서 쏘면 도달하는 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 그리고 이제 칼리닝그라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클레이브라고 하는 네네네. 외부 영토가 되는 건데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예. 9만 명은 웃기는 숫자죠. 그렇습니까? 지상군 제가- 9만 명은요. 제가 좀 감탄했는데 9만 명,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숫자가 그러냐면 아니군요.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 동원된 아하. 군의 숫자가 6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데 44, 5만 명이 상시 투입되어 있고 뒤에 이제 20만 명 정도 더 있고 그 다음에 본토에는 또 약 100만 명이 더 있는 거죠. 러시아 군대가 45만이 상주돼 있다. 저기. 그러니까 9만 명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거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좀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상전 개념으로 보자면 아하. 사실은 9만 명 정도면은 뭐 별 60만 명이 들어가 있는데 예. 60또 많게 7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럼 현재 러시아군이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돼 있는 숫자가 그런데 이제 뭐 9만 명 가지고 사상 최대 훈련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대라고 하는 말이 이 미국의 허세를 보여주는 건가요, 그러면요? 나토의 군사력이죠. 나토의 나토가 군사력. 동원할 수 있는 다 모으면 9만이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총 동원하면 훨씬 많아지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조직한 30개 나라가 출연해서 만든 네. 병력이 9만 명이라면은 별 의미 없는 숫자인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근데 교수님 왜 또 합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저걸 왜 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마다 입장이 다른데 영국은 파병해야 된다. 우크라이나에 영국 군을 네네.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는 뭐 거의 자살에 가깝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영국 군이 지금 현재 감축 계획까지 감안하면 6만? 통틀어 6만 명이에요. 예. 군이 군대 자체가 싹 다 한국군보다 적네요. 저희 한 반도 안 되죠. 육군만 해도 한 60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적어. 이제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잘해봐야 지금 7만이다 앞으로 향후 한 4만 정도까지 줄인다고 그래요. 네. 그 군대를 저기 우크라이나 저 넓은 땅에 집어넣으면 뭐 표도 안 날 겁니다. 지금 나중에 보게 되면 아브디프카 그 네.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군이 4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된 거 한번 보시죠. 아브디프카 그러니까 사진을요. 저 전선에 들어가 거기에만. 있는 아. 네, 여기 네네. 들어가 있는 러시아 군이 4만 명이 넘는데 조기 육- 한 군데만 6만 명 들어온다고 한들. 그러니까
저거 흩어놓으면요, 저 1000km 가까운 전선의 표도 안 난 수준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전에 누차 말씀드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기가 이제 최후의 격전이다. 질보다 양입니다. 음. 질보다 양의 전쟁인데. 네네. 근데 아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예, 유럽으로. 푸틴이 탄 비행기가 칼리닝그라드로 갔는데 거기에 또 지도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저게 제밍. 아. 통신을 그냥 두절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푸틴 비행기가 저 가운데 있는 게 칼리닝그라드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 붉은색은 아예 먹통으로 만들어 있는 거죠. 허허.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쪽은 푸틴 비행기가 뜰 때 전자전 장비를 통해서 뭔가를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 어. 내비가 다 스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비행기에서 쏩니까, 교수님? 모르죠. 아, 어쨌든 알수 없는데. 저 전자전은 미국보다 러시아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대를 그냥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에 쿠웨이트 사우디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 푸틴 탄 비행기가 오르락 내려갈 때는 아예 내비를 먹통으로 만들어. 예. 그래서 저기를 이제 지나서 칼리닝그라드로 갔다는 이야기. 가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보시죠. Очень важно создание семьи,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как можно раньше. Мы ничего, в отличие от наших соседей, которые уничтожают памятники. 뭐 대충 이 정도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독일말로 독일말입니다. 독일말로 해요. 예, 러시아 그러니까 RT 러시아 방송인데 독일에 들어가는 러시아 방송이죠. 그걸 이제 가서 왜 독일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네. 이제 푸틴이 칼리닝그라드 가서 대학을 가요. 왜 그러냐면 학생의 날이었거든요. 학생의 날. 학생의 날이니까 대통령이 뭐 학생들 때문에 간 건 아니죠. 정치적 이유죠. 물론 가서 근데 딴 소리 안 하고 대학에 칼리닝그라드 대학에 가서 학생들 앉혀놓고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잠깐 다시 보면 딴 이야기 안 해요. 우리는 러시아에서 독일 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보존하고 있다. 우리는. 교수님 저 읽고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 독일 말이잖아요. 야, 독일에서 유학하셨기 때문에 저는 뭘 보고 지금 해석하시냐면요. 전 영어보다 독일어가 편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웃 나라에서는 이 대조국 전쟁 그러니까 2차 대전이죠. 영웅들의 그 기념탑을 그리고 러시아적이고 소비에트적이고 뭐 푸시킨 예를 들어 푸시킨 그 기념 동상 네네. 같은 거를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는 푸시킨은 시인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니까 여기가 칸트의 고향이잖아요. 칼리닝그라드가. 예, 그러니까 칸트적인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데인데 우리 서방 나라들은 러시아적인 것, 뭐 푸시킨이건 뭐건 다 망가뜨리는데 네. 저기 특히 발틱 3국 심합니다. 다 망가뜨려요. 다 지우고 없애고 파괴하고 심지어 묘까지 파묘를 했어요. 야, 당시에 그 2차 대전 당시에 소비에트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저 발틱 3국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때 죽은 병사들이 모여있는 묘지까지 파헤쳤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묘까지 파고 있는데 네네. 우리는 독일적인 여러 요소들 여기 다 보존하고 있고 우리 이웃들은 다 파괴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보존하고 앞으로 그럴 거다 하는 이야기를 네.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 거죠. 전쟁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신감과 어떤 러시아적인 우위 도덕적 우위 도덕적 정신적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려다보는 거군요. 지금 서방을. 너희들은 약간의 러시아적인 것만 들어가서 다 파괴하고 없애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구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독일적인 거라 해서 다 가지고 있고 나치의 나라였는데 나치 독일에 끌어도 칸트 예를 들어 칸트가 고향이니까 저기 네네네. 우리 다 보존하고 있고 앞으로 다 할 거다. 배포, 포용력 이런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서.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군사 훈련하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역설적이네요. 네, 저기 가서 서방 언론에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처음 봤어요. 교수님께서 이걸 한번 다뤄보자고 하시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국제뉴스 나도 봤는데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러시아가 그 푸틴이 가서 뭐 전쟁을 하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가서 그 경제 시찰하고 예. 학생들 데리고 앉혀놓고 너무 딱 작용 그 저 반대적인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세력과 학생들과 대화하는 세력.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칸트적인 거 뭐 저기 독일적인 거 우리 여기 칸트 고향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다 보존할 거고 네.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나라하고 저 옆에 나라들이 하는 짓하고 봐라. 네. 그러니까 자신감과 우위, 그러네요. 정신적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교수님 이게 왜 미국은 꼭 이렇게 30개 나라랄지 이렇게 수십 개 나라를 묶어서 이렇게 전쟁 훈련을 합니까? 뭐 당연히 EU가 26개 나라니까요. 네. 그 나라만 다 해도 이미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도 꼭 그렇게 다 모아서 뭐 시브리지 훈련이 뭐 저희 하지 뭐 않습니까? 데모 과시죠. 과시. 예, 과시하고 똘마니들 있는 다 뭉쳐 이렇게 예. 하는 겁니까? 줄 세워 가지고 줄 세워.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는 이야기죠. 정말 골목에 옛날에 그 깡패들이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골목대장 놀이하는 셈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유럽은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유럽은 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이제 질문해봐야 돼요. 완전히 지금은 맞아 그런 우월의식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렇죠. 미국에 비해서 야 정신은 우리 거지. 약간 문화에 이런. 문화는 우리 거였다. 넌 있는데 날라갔군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리 지금 보면 푸틴이 더 문화적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주인이 누구냐? 아. 미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줄 세우는 거고 푸틴은 아. 그런 장면에서 가서 문화적인 이야기, 칸트 이야기하고 뭐. 네. 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국제뉴스는 보도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여전히 고립돼 있고 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징후조차도 안 보이니 네. 러시아 경제는 지금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지금 빨리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있잖아요. 뭐 교수님 글에 보니까는 뭐 일본을 앞서간다고 곧. 독일. 독일을 앞서간다. 그러니까 물론 GDP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PPP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면 러시아 경제가 독일을 앞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몇 년 안에 자기들 이야기죠 물론 일본을 앞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세계 경제 PPP 기준입니다. 중국, 미국,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중국 1등이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오래된 이야기고. 근데 그걸 이제 뭐 어디 약소국이라고 우리는 불렀잖아요. 인도도 3국이고요, 선생님. 그렇죠. 인도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GDP로 따지면 당연히 많이 나오죠. 야, 그럼 그 미국 빼면 다 브릭스네요. 그렇죠. 이제. 야, 이거 뭐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끝났네요. 경제로는 일단 끝난 거군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워낙 지금 저렇게 골목대장 노릇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줄 세워놓고 저기 뭐 동원하고. 교수님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4, 5월에 한반도 주변에 그 항공모함을 5척을 가져온답니다. 지금. 보통 지금 3척 와 있는데 전에 3척 와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국제적으로는 한 4척 오면 전쟁이라고 본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이제 한 척은 이미 이제 아이젠하워는 홍해 붙박이로 가 있고 예. 나머지를 일로 갖고 온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아마 전쟁 태세가 안 돼 있는 항공모함일지라도 다 막 끌어모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중국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 남중국해도 끊임없이 군비 증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중국해는 제주도 남쪽이 동중국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중국해는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작동을 하는 거고 예. 남중국해는 예. 필리핀, 미국, 호주가 삼국 동맹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동맹이라고 아직은 아니죠. 어쨌든 네네. 그 군사적 협력 기구. 필리핀, 호주, 미국. 예. 네. 그다음에 동중국해는 한미일. 한미일이고. 아래쪽은 필리핀, 미국, 호주.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시에 그 사이에 대만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4월, 5월 하고 하는데 엄격히 말해서 뭐 우리 총선하고도 관계없는 이야기고 근데 예. 뭐 기사는 그렇게 돼 있던데 뭐 5월에 거기 이제 대만 총통이 취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기사에. 억지로 연결하면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왜 4, 5월에 그럼 왜 5척이나 오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그 항공모함은 이미 네네. 그 2차 대전 컨셉이에요. 아 컨셉 자체가. 네. 전에 그 말씀 한번 하셨죠. 중후 장대형의 항공모함 시대가 아니라고. 네, 지금은. 이미 시대는 끝난 이야기예요. 왜냐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동풍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바깥에 들어와요. 항공모함은. 왜냐니까 항공모함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 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서커 속으로 쏴가지고 한 개라도 터지면 떨어지면은. 올라갔던 비행기 못 돌아와요. 아 그러네. 그렇죠. 항공모함에서 떠서 이제 떠서 올라갔는데 탑건 올라갔는데 지금 톰 크루즈 거길 갈 때려버리면 데가 없군요. 그러니까 저는 2차 대전 컨셉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어슬렁거리고 물론 그렇다 해서 중국이 항공모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있는데 저게 과연 어디까지 유효한 군사력 투사의 수단이 21세기인 지금이 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이 의미 있는 거는 북이 이번에 극초음속 네네. 미사일을 성공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에서 쏘면 부산 앞바다에 들어가 있는 항공모함을 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서로 그때 협박하는 거죠. 들어왔을 때 쐈죠 그때. 그러니까 서로 협박하는 거예요. 였던가 그때. 네. 그러니까 별 협박을 하는 거다. 이 지금 유라시아 대륙을요. 아까 네. 유럽 지도 보셨지만은 러시아가 있으면 그 앞에 네네. 벨라루스가 있고 예. 그다음 이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아시아에. 그리고 이란을 쪽으로 더 들어가면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와 제일 국경선이 길죠. 마주하고 있는. 그다음에 북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나라를 어. 가운데 두고 쭉 둘러쳐서 그러네요. 동맹 내지 준동맹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쪽에 예를 뭐 들어 이불을 그 뒤집어 쓰는 형국이네요. 네, 다 막아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뭐랄까 활용 점정이 북한이군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랑 외교 관계 그렇게 좋은 네. 겁니까? 그걸 그렇게 읽어내야지 아. 대포알이 주고받았님. 네, 네. 교수님께서 그것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관계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교수님 페이스북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거기서 보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북러 이번에 그 외무부 장관 회담을 보고 네. 대포할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다극화다. 교수님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주장이십니다. 그리고 북러에서 대포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경제협력이에요. 경제협력. 아. 네, 군사협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그것도 군사 쪽은 아마 더 고도화된 형태로 가지 대포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요. 예. 그건 일종의 미국의 프로파간다일 뿐이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더 고차적인 군사협력. 예. 그다음에 그것보다 또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경제협력이에요. 경제협력. 북러 관계를 군사 부문이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네. 전면적인 우호 관계 혹은 전략적 협력 관계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판을 놓고 네, 쭉 둘러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긴 국경선은 중국하고 마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동북 지역에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도 엄청 투자를 한다는 거고 네. 이미 국가 전략의 그 큰 방향을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이미 러시아는 오래전에 동쪽으로 잡았던 거죠. 동쪽과 남쪽으로. 네, 네. 그 남쪽으로 가는 통로에 뭐 어디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동쪽에는 중국이 있고 그 마지막쯤에 북한이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이 러시아의 일시적인 어떤 뭐 전술적인 어떤 조치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략을 전략으로 읽어야지 네, 네. 대파로 읽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외교는 이렇게 가면.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러시아, 우리 정부가 러시아 장난 아니지 쪽에서 않습니까, 지금? 뭐 말싸움하는 거 보면 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네. 뭐 무례하고 어쩌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큰 이 메가 지정학적인 읽지를 그 못하군요. 퍼스펙티브가 중요한 건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예. 사실은 아시아의 벨라루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왜 이란을 못 때리겠습니까? 네네. 바로 앞에 갔더니 이번에 저 이야기했지만 뭐냐면은
이번에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이라크를, 예. 시리아를 뭐 거기 친이란 그러니까 이란의 배우인 네. 거기에 있는 민병대를 공격한다 하는데 원래는 거기 스위스 그 대사관 통해서 미국이 보낸 메시지는 이란 영토 내 어디 한 군데만 때릴게. 네네. 이란 쪽에서 때리기만 해봐.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건 아마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페이스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페이스북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서 야 우리가 니네 나라에 있는 어느 지점 뭐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우리 좀 때릴게. 그럼 니들 모른 척만 해. 라고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저는 와 진짜 국제 정치란 이런 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김태효가 북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북에서 봤을 때는 사과가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과인 그런 거 천안함 관련해서 얘기해줘라. 혹은 뭐 총풍 이거 돈 줄 테니까 총 좀 쏴줘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약속 대련이죠. 약속 대련인데 근데 이란이 너 이런 지하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 교수님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일들이 그전에도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다 짜고 치는 거죠. 전면전을 할 각오가 아니면 딱 짜고 친다 보시면 돼요. 충격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국제관계 진짜. 지금 미국이 공격하는 데를 잘 보세요. 시리아하고 이라크를. 네네. 이란은 한 발도 안 쏘잖아요. 한 발도 안 쏴요. 이란이 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의 배우는 이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는데 이란은 못 쏘고. 이란 팩트라고 그랬죠. 이란의 배우가 이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얘들이 다. 그런데 한 발도 못 쏘잖아요. 한 발도. 이란이 한 발이 떨어지면 거기 있는 미군 기지 아주 작살 낼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쏘는 거죠. 그리고 시리아나 이란 갈 때도 이라크에 관계되는 건 미리 통보해서 야 우리 쏠 테니까 나가 있어. 거기만 쏘잖아. 쇼군요. 쇼. 그걸 못 알아들은 쪽 몇몇 민간인들이 지금 수십 명이 다치고 죽고 하는 건데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란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예. 거기 이 뭐 테러에 저기 미군 병사 죽은 데에 대해 공격했다고 찍은 미국이. 네네네. 걔들은 그 부대는 이름은 헤즈볼라지만은 네네. 이라크의 정식 정부가 인가한 민병대예요. 이라크 군대예요. 거기 사령관 이번에 암살했잖아요. 네네. 어젠가 그제. 네. 바그다드 때려가지고. 이라크 군대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이라크가 정식으로 만든 군대예요, 그거는. 이걸 왜 미국이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 본다면 열받겠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그 미군 철수하라고 난리인데 네네. 계속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라크의 무슨 군대냐면 일종의 민병대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예비군 조직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라크의 내무부 산하 군대예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내셔널 가드라고 있는데 국토방위군. 네네. 엄기 군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내무부 산하에 있는 일종의 내무부 군대거든요. 그 비슷하게 이라크에도 그런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군대의 사령관을 테러로 죽여버렸잖아요. 멋대로군요, 하여튼. 그 위에서 이게 그 드론으로. 네. 근데 이라크 지금 정부하고 미국은 관계 좋아. 네. 대신 나가라는 것 뿐이지. 아니 근데 저도 그것도 궁금했어요. 미군 철수를 미국 쪽에서 제안을 했던데요? 아니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그게 기지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기지들이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전 세계 미국 입장에서도 네. 800개가 넘는 기지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몇 개 벌써. 예. 그런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으면 실제로 유사시에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건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모여 있어야죠. 네. 지금 이란, 시리아하고 이렇게 이쪽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 지상군이 한 5만 명, 예. 이쪽에 사우디 포함해서 5만 명 있으면 뭐 합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란의 정규군만 해도 50만, 60만인데 이란이 인구가 많은 나라잖아요. 예. 8천만이 넘어요. 그게 제일 엘리트 군대가 이제 이란 뭐 혁명 수비대라는 이야기인데 네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런데 이 5만 명 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전력, 드론 전력 가지고 네네네. 박살은 낼 수 있는 거죠. 거기 있는 미군 기지, 미군 기지들을. 흩어져 있는.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군 병사 요르단이냐 뭐 시리아냐 말이 많은데 거기 실제로 전사자가 발생하는 거는 예, 예. 거기 방어 장치 다 있어요. 어허. 지대공 미사일. 그걸 뚫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뭐 겁니까? 어떻게 뚫었냐는 게 이제 거기 이거 흥미있는 얘기인데 이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게 관심거리죠. 아니 엄청나게 있는 방어망 다 있어요. 거기. 꽤 큰 기지였거든요. 거기가. 네네. 타워 22 그러니까 타워 20이라는 기지가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갔냐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전자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재밌는 얘기 나와셨는데요 지금. 러시아 전자전으로 무력화시킨 다음에 뚫고 거 들어간 아니냐. 걸로. 이번에 거기서 미군들이 죽었다고 지금 바이든이 보복 공격을 한 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그냥 나가 있는 건 아니고 엄청나게 잘 돼 있는 네. 방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렇군요. 야 교수님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흥미진진한데 이거 다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이 언론 얘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CNN도 얼마나 엉망인가 저희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 언론 영토 완정에 대해서 교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북한의 영토 완정에 대해서 네. 완전 정복이 아니다 완정은 한자를 결부해서 말씀하셨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C일보에서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독특한 표현이네요. C일보. 이거 C일보 쪽 기자 이야기로는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영토 완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영토의 완전 정복을 말한다. 이렇게 네. 친절하게 했을까지 예. 붙여가지고 완정이 무슨 말인지는 사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여전히 우리 언론, 우리 사회의 이 개념에 대한 인식수는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방적인 한쪽의 이야기 뭐냐면 완정은 완전 정복. 예, 그래서 예. 제가 뭐 저희들 같은 세대는 그 입시 볼 때 완전 정복으로 공부를 했으니. 예. 근데 그 C일보 기자는 분은 그렇게 우리 세대는 아닌 것 같고. 데스크는 선생님 세대일 거 아닙니까? 데스크는 알아야죠. 그걸. 근데 완전 정복인지. 그 정자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완전 정복의 정자하고 본인이- 영토 완정의 정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한자가 다르다. 그 북에서 이야기하는 완정, 영토 완정이라고 하는 예, 예. 거는 항상 주권과 영토 완전이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주권과 영토 완정. 네. 그때 이 정자는 한자말로 따지면 가지런할 정자입니다. 가지런할 정자. 그다음에 정복, 완전 네네. 정복할 때 정자는 칠정자죠. 칠정자. 예. 근데 이제 이때 완정이라고 하는 거는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 이 중국어예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어. 중국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쓰지 않는 하던데요. 중국에서 주로 쓰는 의미의 아, 정자인데 이거는 완전할 정자입니다. 완전할 정자. 예. 그러니까 완전할 완자에 완전할 정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하. 이 말은 중국에서 건너간 개념인데 중국은 중국에서 이 완정이라 영토 완정 혹은 국토 완정 네네네. 옛날식으로는 그 영토 완정을 했을 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번역어에 번역어. 그럼 영어에 뭐냐? 테리토리얼 인티그리티란 개념을 네.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말이 한때는 국토 완정으로 쓰다가 북에서도 아하. 다시 영토 완정으로 바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서도 영토 완정이라 지금 쓰고 있고 네네. 굉장히 그거 중요한 쓰더라고요, 계속요. 핵심 개념입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국제법 문서는 유엔 헌장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권과 영토 그러니까 테리토리얼 인티그리티를 존중하고 무조건 존중해야죠. 국제법이니까. 예. 모든 국제법 문서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 하나도 예외 없이. 예. 모든 안보 조약이나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주권과 테리토리얼 인티그리티. 중국어로 하자면 주권과 영토 완정을 존중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럼 뭐 국제법을 알고 국제관계를 아는 사람이면 그냥 일상적인 용어군요. 그러니까 기초 중의 기초 개념이에요. 아니 저희들은 완전 그러니까 저희들도 완전 정복인 줄 알긴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 당연히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자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네요.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개념 아닙니까?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도 당연히 주권과 테리토리얼 인티그리티 개념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군요. 그럼 한국말은 뭐냐?
영토 보전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영토의 보전, 이게 북한식 용어로는 영토 완정이고 중국식으로 이야기해도 영토 완정이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테리토리얼 인티그리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 한국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개념을 이 개념을 영토의 완전 정복이라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리고 이 C일보 말고 J일보의 옛날 기사도 봐도 또 그래 돼 있어. 야, 교수님 그거는 C일보가 그렇게 썼으면 다 똑같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J일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J일보. D일보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H신문에 이런 데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H신문이라면 조금 이제 민주시민들이 애쓴 그 신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기본의 기본 개념을 영토의 완전 정벌해 가지고 북의 침략성을 노골한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쓴 거죠. 그 의도와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전제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쓰는 영토 완전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토의 완전 정복이 아니고 한자도 틀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영토의 보전으로서 국제법의 모든 문서에 다 나오는 북한이 특별히 이번에 한 게 아니고 테리토리얼 인티그리티의 중국식 번역어를 그렇군요. 북이 갖다 쓴 거다. 제발 좀 이젠 좀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아니네요, 교수님. 무식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윤석열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식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니까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해석, 잘못된 상상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 군사적 충돌이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지금 그럴 것 같으니까 걱정. 우리 모두의 불행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간단하기 짝이 없는 기초 개념조차도 네. C일보는 번역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전 저기 국한문 혼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네네. 한문 교육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은 리영희 교수님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죠. 전 무조건 혼용주의자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오독과 오해, 오인 그리고 의도적인 오독을 통해서 네. 긴장이 격화되는 거죠, 점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의 불행이라고 하는 거를 왜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그게 알았으면 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안 됐을 텐데요. 지금 거기는 지금 한동훈 오늘 리어카 끌었더라고요. 그다지 내보내기 바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C일보에 속지 마시고 H일보도 똑똑히 보시면서 기본은 저희 TV, 촛불 TV 이 방송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 관련해서는. 네, 그다음에 C일보 사람들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절대 안 보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 요즘 안 된 말씀이지만 젊은 세대들은 한자 교육을 안 했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대학에서 애들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더니 이제 절반도 안 돼요. 예. 못 읽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한자말 쓰면 못 읽어요. 예. 특히 강의하다가 한자말로 이렇게 판서를 하면은 못 읽어요. 예.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뭐 굳이 한자로 써야 되냐 또 다른 문제 있지만 이 정도 매우 심각하다 봐야죠. 왜냐하니까 일본 학생들은 한자를 당연히 다 쓰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당연히 뭐 서체는 바뀌었지만 다 쓰잖아요. 우리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까지 모든 우리 문서는 텍스트는 다 한자인데요. 한자잖아요. 예. 이 혼용 사용과 관련해서 또 한번 다음 기회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절인데요. 그 이혜영 이 방송을 주변에 많이 뿌려주시고 지금 미국이 얼마나 패권이 몰락하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갈팡질팡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우리가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탄핵이 복이다 이래서 서로 많이 덕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